1940년 5월 9일 프랑스 작은 마을에 사는 프랑스 아이들. 프랑스와 전쟁 상태에 있는 독일에서 멀지 않은 아르덴 지역의 도시지만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남학신을 나란히 정리하고 선생님은 오늘은 평화를 기원하는 새 노래를 배울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빙글빙글빙글 인형들이 돕니다. 이것이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1940년 5월 10일) 새벽 5시 35분 독일은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독일 공수부대가 네덜란드에 낙하합니다. 이는 300만 침략군의 최선봉 전초부대죠. 독일군은 벨기에로 진군합니다. 히틀러의 미끼였죠. 독일은 1914년에 했던 것처럼 중립국 벨기에를 통해 프랑스를 공격하는 척합니다. 연합군 사령관인 프랑스의 가물랭 장군은 자신만만했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전투 없는 전쟁 중 만반의 대비를 해놓았죠. 모리스 가물랭 장군은 프랑스군의 최정예 부대인 기동사단들과 영국의 원정군 전체에 벨기에를 향해 진군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담대한 전투 군인들이며 독일군이 벨기에를 통과하지 못하게 막아줄 것입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사령부에서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미끼에 걸려든 것이죠. 그는 기쁨에 겨워 울 것 같다고 외쳤습니다. 히틀러는 공군을 지휘하는 괴링 총사령관에게 프랑스군을 폭격하지 말고 벨기에 영토 깊숙이 진군하게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배후에서 공격을 하죠. 진짜 침략군은 아르덴 숲을 통과할 것입니다. 프랑스 최고 사령부는 어떤 탱크도 숲이 우거진 언덕을 통과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앞길을 막은 것은 교통 정체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피난길에 오릅니다. 모두가 의심을 받았고 나치 스파이들을 칭하는 소위 제호연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독일군은 특별 훈련을 받은 공수부대로 벨기에를 침공하며 양동작전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공병들은 폴란드 전투에서 힘차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자들은 기다려야만 한다네 동지들, 이젠 떠날 시간이다 동지들. 5월 11일 동틀녘 독일군은 벨기에 영토로 낙하합니다. 목표는 벨기에 방어 시스템의 주축인 알베르운하의 에방에마을 요새를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침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두려움을 모르는 한 독일 병사가 폭약을 잔뜩 소지하고 성벽이 탑으로 올라갑니다.
점령군은 벨기에의 열쇠인 에방 해마을 요새의 폐허를 뚫고 전진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널리 퍼지며 독일군의 불패 신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요새가 함락되자 사람들은 앞다투어 파리로 향하는 마지막 열차에 올랐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적십자사로 인파가 몰렸고 벨기에 피난민들은 남쪽으로 향하는 가축 수송 열차에 태워졌습니다. 독일군이 리에주에 들어서자 빠른 속도로 공포가 확산됩니다. 이런 막강한 힘에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순순히 복종하거나 달아나거나죠. 피난민들 중엔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농부들은 작물과 가축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가장 뒤늦게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위대한 벨기에 시인 에밀 베르헤레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고 이들 앞에 놓인 것이라곤 끝없이 눈앞에 펼쳐진 도로뿐.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주변 사람들에겐 끝없는 불운과 불행밖에 없다. 독일은 공중 공격을 개시했고 파괴의 물결은 주요 교차로 비행장들, 정유소들, 오일 저장고로 퍼져갑니다. 북부와 동부 프랑스 도시들이 폭격을 당합니다. 프랑스는 이제 현대전의 현실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로테르담 항구가 불에 탔습니다. 바르샤바에서도 했던 독일의 기습 폭격 작전에 당한 것이죠. 하지만 이번엔 이미 항복을 한 도시를 폭격한 겁니다. 히틀러의 또 다른 전쟁 범죄죠. 런던에선 윈스턴 처칠이 수상이 됐고 첫 취임 연설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계속해 싸우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I will say, without a doubt, that the fate of Holland and Belgium, like that of Poland, Czechoslovakia and Austria, will be decided by the victory of the British Empire and the French Republic. 그러나 프랑스에서 사태는 갑자기 암울하게 변했습니다. 독일군이 아르덴을 휩쓴 후에 메즈강에 위치한 프랑스 방어선을 향해 전진한 것입니다. 단 3일 만이었죠. 독일군은 벨기에에 밀집한 연합군을 향해 양면 협공작전으로 그물을 조이며 나아갑니다. 독일 보병은 마치 외계의 전사들처럼 프랑스군을 쓰러뜨리며 전진합니다. 수류탄을 던지고 기관총을 쏘아대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단 하루 만에 도시를 함락시켰죠. 아르덴의 대문격인 세당은 1870년 프랑스의 패배로 참혹하게 파괴된 곳입니다. 하지만 독일군에게 진짜 장애물은 메주강이었습니다. 5월 13일 밤 독일군은 다리를 만들 철제 비임을 가져왔고 프랑스군이 공격합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프랑스군 포병대를 제압했고 장군의 독려를 받은 공병들은 다리를 완성합니다. 52세의 프러시아 출신 구데리안 장군은 뛰어난 기갑전 전략가로 탱크를 이용한 강력하고 위협적이면서도 신속한 공격으로 유명했습니다. 블리츠크리그, 다시 말해서 전격전은 적에게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탱크가 앞장서고 보병이 뒤따르고 항공기, 특히 슈투카가 뒤를 받쳐줍니다. 사이렌이 장착된 급강하 폭격기 슈투카를 조종하는 파일럿들은 급강하 시의 막강한 압력을 견디며 마지막 순간 정확하게 폭탄을 투하합니다. 프랑스 총리 폴 레노는 놀라서 처칠에게 전화를 겁니다. 우린 졌습니다. 전투에 패했어요. 프랑스 장군들 역시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연합군은 벨기에에서 발이 묶여 있으니 어떻게 독일군의 진격을 막을 수 있을까요? 파리의 당국자들은 날로 놀아가는 피난민들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벨기에와 북부 프랑스 피난민들이 파리로 몰려들었죠. 학교와 병원, 막사는 사람들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는 귀했고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가물랭이 자살을 했다면서요? 아니요. 프랑스 최고 사령부는 방금 독일이 해안을 향하고 있고 연합군이 덫에 걸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반격 명령이 내려졌고 드골 대령에겐 탱크 여단을 이끌고 전공을 세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탱크 여단은 독일 기갑 부대보다 탱크도 많고 성능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공군 증원군이나 항공 지원이 없는 프랑스 탱크들은 슈투카의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병사들은 힘껏 싸우면서도 왜 공군 엄호가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준비도 부족하고 전투기수도 훨씬 적었지만 프랑스 파일럿들은 독일 공군에 대항해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수십 명의 독일 파일럿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파일럿 중 일부는 휴전 협정이 체결됐을 때 독일로 돌아갔고 영국과의 전투에 재투입됐죠. 독일군의 탱크는 프랑스 북부의 마을과 도시들을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프랑스군은 독일의 진군을 늦추기 위해 용감하게 싸웠죠. 독일군은 모든 국지적 저항을 물리쳤습니다. 마침내 독일군이 영국 해협에 다다릅니다. 히틀러의 이른바 낫배기 작전은 성공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원정 부대와 벨기에군 그리고 프랑스군은 모두 포위되었습니다. 벨기에 왕은 군대를 이끌고 항복하고 맙니다. 영국 원정군은 해안 쪽으로 퇴각했고 이로써 연합군은 더 이상 버틸 힘을 잃고 맙니다. 파리에서 프랑스 총리 폴 레노는 가물랭을 해고하고 새로운 구세주를 찾아냅니다. 바로 1918년 연합군의 승리를 이끌어냈던 72세의 베이강 장군입니다. 레노는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또 다른 1차 대전의 영웅인
84세의 페탱 원수를 부총리로 임명하지만 페탱은 곧 레노에게 등을 돌립니다. 베이강도 다른 방법이 없어 됴케르크 쪽으로 전면 후퇴를 해야만 했습니다. 히틀러는 그들을 그냥 보내줍니다. 영국의 관대함을 보여주려던 것일까요? 평화협정을 바라는 마음이 일말이라도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공군이 철수를 막을 수 있다고 괴링이 설득했던 걸까요? 어느 쪽이든 해변을 가득 채운 40만 병력은 희망을 잃고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곳은 바다 너머뿐이었습니다. 처칠은 물에 뜰 수 있는 모든 선박을 동원해 구조를 지시합니다. 됴케르크 외곽에서 프랑스군은 막대한 희생을 치르며 독일군을 저지합니다. 괴링은 공군의 슈투카와 폭격기들을 투입했죠. 영국군 21만 8천 명과 프랑스군 12만 명의 철수작전은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영국군은 구조됐지만 모두 누더기 상태였습니다. 프랑스군은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영국군은 재무장 센터로 보내졌습니다. 모든 영국 국민이 됴케르크 구조에 갈치를 보냈죠. 하지만 처칠은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전쟁은 철수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940년 6월 초 며칠 사이에 됴케르크 정신이 탄생했습니다. 영국인들은 이제 전쟁의 무자비함과 적국 나치 독일의 파괴력을 실감합니다. 가벼운 마음과 유머는 사라지고 전국의 무장화를 위해서 매진하기 시작했죠. 6월 4일 국내 패배주의자들과도 싸움을 해야 했던 처칠이 입을 열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호조였습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상륙지점에서, 들판에서, 거리에서, 언덕에서 싸울 것입니다.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겁니다. (6월 4일) 독일은 됴케르크를 점령합니다. 엄청난 전리품이 기다리고 있었고 독일군의 선전부대가 요란하게 촬영을 합니다. 영국군은 거의 모든 장비들을 그냥 남겨둔 채 철수했습니다. 독일군 병사들은 한껏 흥분해 서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프랑스제 추금기가 모리스 슈발리에의 레코드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공격은 계속 이어졌고 프랑스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레노 총리와 당시 국방차관이었던 드골은 전쟁을 계속하기를 바랐습니다. 로마에서 이탈리아 독자자 무솔리니 일두체가 국민들을 향해 발표합니다.
L'azione di guerra è già stata consegnata agli ambasciatori di Gran Bretagna e di Francia. 무솔리니는 론 계곡과 마르세유를 비롯해 코르시카와 튀니지의 무장 해제 등을 자기 몫의 전리품으로 얻을 욕심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배신당했다고 했죠. 무솔리니의 공격은 프랑스 산악사단에 막힙니다. 롬멜 장군의 군대가 노르망디로부터 달려와 루앙에 입성하죠. 파리는 무방비 도시를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르샤바나 로테르담처럼 파괴당하지 않기 위해 그냥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보르도로 옮겨가죠. 독일군이 다가왔습니다. 1870년 프러시아군처럼 죽이고 강간한다는 소문이 무성했죠.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파리 시민들은 달아났고 프랑스 전체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비견할 만했습니다. 대탈출. 수백만 프랑스인들이 마지막 보루인 루아르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슈투카에 맞설 만큼 강한 보루는 어디에도 없었죠. (1940년 6월 14일) 새벽, 드디어 독일군이 파리에 입성했습니다. 나치의 만자무늬 깃발이 파리 전역에 휘날립니다. 독일 점령군이 가장 먼저 한 일 가운데 하나는 버려진 정부기관들에서 중요한 문서들을 걷어간 것입니다. 스파이들, 유태인들, 프리메이슨 단원들의 명단과 1919년 독일의 치욕을 한겨주었던 베르사유 조약의 원본 등이 즉시 히틀러에게 보내졌습니다. 루아르를 건너는 다리들은 폭파됐고 민족 대이동은 중단됐습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싸움이 멈추는 것뿐이었습니다. 보르도의 패택 역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독일은 사정없이 남쪽으로 전진했습니다. 한때는 막강한 군대로 알려졌던 프랑스 육군은 엉망이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싸웠습니다. 한 달 만에 10만 명의 프랑스군이 전사했는데 이는 전쟁 사상 가장 치열했던 1차 대전 때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였습니다. 무려 185만 명의 병사들이 전쟁 포로가 됐고 그들과 함께 장교 3만 6천 명, 장군 176명도 전쟁 포로 신세가 됐습니다. 포로들 중엔 프랑스 식민지군의 아프리카 병사들도 많았습니다. 독일군 아마추어 영화 제작자가 그들을 찍으며 자기 만족을 느낍니다. 굶주린 병사들이 염소를 죽입니다. 독일 선전 뉴스는 이들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공식적인 명령은 식민지 출신의 노예들과 함께 전쟁에 나서야만 했던 프랑스군의 타락을 보여주라는 것이었죠. 당시 독일의 해설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Vor wenigen Tagen noch erklärte Chamberlain einem Amerikaner gegenüber, dass England und seine Verbündeten sich als Treuhänder der Zivilisation im Kampfe gegen mittelalterliche Barbarei fühlten. Das sind also die Treuhänder der Kultur. 프랑스군의 아프리카 출신 군사들과 장교들 3,000명이 포로가 되어 총살당했습니다. 7년에 걸쳐 나치의 사상 교육을 받은 독일 병사들 사이에는 인종주의가 만연했죠. 이제 프랑스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 차례로 일어납니다. 먼저 1940년 6월 16일 레노가 보르도 강요회의 책략에 말려서 전격적으로 사임을 합니다. 그의 후임으로 필리페 페탱이 프랑스 정부의 수장이 됐죠. 바스티유 광장. 파리에 남은 시민들은 페탱 총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베르동 전투의 영웅은 휴전을 하겠다고 발표합니다. Français, j'ai demandé à nos adversaires de mettre fin aux hostilités. J'ai pris cette décision dure au cœur d'un soldat parce que la situation militaire l'imposait. Marschall Pétain hat in einer Rundfunk 독일 라디오는 항복을 선언하는 이 연설을 통역해 방송했습니다. Der Führer will den königlich italienischen Ministerpräsidenten Benito Mussolini zu einer Aussprache treffen, in der die Haltung der beiden Staaten überprüft. 일부 프랑스인들은 BBC 방송을 들었죠. 디골 장군이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6월 18일 그는 휴전 폐기를 선언했고 며칠 후 그는 새 연설을 녹음합니다. Nous croyons que l'honneur des Français consiste à continuer la guerre aux côtés de leurs alliés. 히틀러는 모스크바로부터 축하의 전보를 받습니다. (1940년 6월 22일) 히틀러는 파리 근교의 콩피에뉴에 도착했고 패전국의 수치를 안겨줄 상황을 연출합니다. 독일의 패배를 확정지었던 1918년 휴전조약 서명 당시 사용된 열차를 가져온 겁니다. 그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헌징거 장군이 프랑스 사절단을 대표합니다. 통역이 프랑스가 이유 없이 전쟁을 선포했다는 통렬한 비난문을 읽었습니다. 히틀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열차에서 내립니다. 프랑스 대표단에게 휴전 조건이 전달됩니다. 그중 한 가지 조건은 프랑스로 도피해온 반나치주의 독일인들을 모두 넘겨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헌징거는 협상해보려 하지만 독일은 거절합니다. 헌징거는 보르도의 정보로 전화를 걸었고 독일 비밀 경찰이 배강과의 대화를 녹음합니다. Oui, mon général, c'est Tiger. Mais mon général, c'est fait. Oui, mon général. C'est fait. Je vous remercie encore de la façon dont vous l'avez fait. Mon général, oui, enfin, vous me comprenez, vous? Oui, je vous comprends. 후에 히틀러는 열차를 베를린으로 가져가는데 제국의 운명에 다해갈 무렵
비밀 경찰의 명령에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켰죠. 1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상징했던 프랑스의 기념물들은 곧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50만 프랑스군이 전사한 베르덩은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히틀러도 방금 마지노선을 점령한 병사들을 방문하며 비웃었습니다. 스트라스부르에 입성해 성당에 들어설 땐 보다 엄숙했습니다. 알사스와 로렌은 히틀러가 약속했던 대로 다시 독일 영토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탱크 2,000대, 대포 5,000문, 소총 30만 정과 400만 발에 달하는 총알이었죠. 한 육군 보급 창고에서 독일군은 프랑스군에게 지급하려던 내복더미를 찾아냅니다. 이 따뜻한 모직 내일은 후일 전투를 위해 보관됩니다. 프랑스의 모든 공장, 항구, 그리고 모든 재산 역시 전리품이었죠. 전쟁을 선포한 것은 프랑스였으니 그 대가로 하루에 1억 달러에 해당하는 점령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프랑스였습니다. 헌징거 장군은 휴전 조약의 실행을 담당할 위원회의 첫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독일로 갑니다. 히틀러는 군대의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랑스가 부분적인 주권을 유지하게 합니다. 정부를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며 중화기를 제외시킨 최소한의 병력으로 치안을 유지하게 했죠. 전국은 둘로 나뉩니다. 북부와 대서양 해안을 포함하는 점령 지역엔 모든 항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지중해 지역을 통제하며 알프스를 따른 좁은 띠를 차지했고, 나머지 지역은 자유지역이며 새 수도는 비시입니다. 이 작은 휴양 도시는 호텔이 많아서 선택된 것입니다. 7월 초 페탱 총리는 정부 부처들과 함께 호텔로 들어왔고 이곳의 분위기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BC 정부는 여전히 막대한 식민지들을 비롯해 막강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국에 가담할 수 없도록 무장을 해제하고 항구에 계속 정박하고 있으라는 것이 히틀러의 유일한 요구였습니다. 반대로 처칠은 선박들이 독일의 소나기에 들어갈 것을 우려해 영국 해군에 명령을 내려 제압하게 합니다. 영국 해군은 프랑스 최대 해군 기지 중 하나인 알제리의 메르스엘 케비르로 향합니다. 처칠은 모험을 하지 않았고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영국의 편에 서서 스스로 배를 침몰시키든 카리브해까지 호위를 받고 가서 무장 해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영국은 폭격을 개시했죠. 프랑스 전함 두 척이 심하게 부서졌고 브르타뉴호는 침몰했으며 1297명의 프랑스 해군이 전사했습니다. 영국 국민과 전 세계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미국에 자신의 굳은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처칠은 독일군의 영국 상륙을 도와줄 수 있는 옛 동맹국의 함대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 BC 정부는 영국과의 외교 단절을 선언합니다.
독일 전체가 히틀러에 열광했습니다. 전격적인 프랑스 점령은 장군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스스로 나폴레옹과 비견할 위대한 전쟁 지도자로 자부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황제처럼 누구도 감히 그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독일은 해협의 저지섬과 건지섬을 점령합니다. 영국을 점령하기 위한 징검다리였죠. 영국은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준비하며 독일의 침공에 대비합니다. 가장 다급한 준비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시골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이별이었죠. 누나들과 어머니들, 할머니들은 전쟁 준비에 나섭니다. 여자들도 독일 낙하산 부대로부터 자신의 집을 지켜야만 했죠. 남자들은 1차 대전 베테랑들까지도 지역 방위대에 자원합니다. 됭케르크에서 구조해온 군대가 재정비하는 동안 자원자들이 동원됐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소총과 기관총, 대공포들이 공급됐고 모두가 전력을 가다듬었습니다. 처칠은 영국 국민을 향해 가장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The battle of Britain is about to begin. Let us therefore brace ourselves to our duty. So bear ourselves that if the British Empire and its Commonwealth last for 1,000 years, men will still say, this was their finest hour. 처칠의 주요 무기는 영국 공군과 이들이 보유한 뛰어난 항공기였습니다. 롤스로이스 엔진을 장착한 스핏파이어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였죠. 영국은 또한 전자공학 분야에서 앞서 있었으며 처음으로 국토방위에 레이더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실의 레이더는 항공기를 감지하고 파일럿들에게 적의 위치를 알려주었죠. 대영 제국 곳곳에서 파일럿들이 모여들었고 독일의 짓밟힌 조국에서 피해오거나 런던에 임시정부를 두고 있던 국가의 파일럿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폴란드, 네덜란드, 체코슬로바키아였죠. 드골 장군 휘하의 첫 자유 프랑스군도 함께 했습니다. 영국 파일럿들 중엔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이 많았는데 리차드 힐러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린 장발의 아이들로 불렸습니다. 환멸에 빠진 응석바지였죠. 언론에서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칭했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영웅적인 행동을 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주었죠. 우린 제멋대로 일지 모르지만 히틀러에 물든 젊은이들은 충분히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 파일럿들은 모두 히틀러의 유겐트 소년단에서 복수를 벼르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의 지도자 괴링은 정부 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사치를 즐겼던 괴링은 파리의 리츠 호텔에 머무를 때가 많았고 룩셈부르크 궁전을 공군 사령부로 만들었습니다. 괴링은 히틀러에게
독일 공군은 며칠 안에 영국 공군을 짓밟고 제공권을 확보하여 독일의 영국 침공을 도울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독일 공군은 프랑스의 모든 비행장과 설비, 장비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독일 공군은 훈련이 잘 돼 있었죠. 트레이드 마크인 시거를 물고 스페인에서 공화당을 상대로 싸웠던 아돌프 갈란트. 프랑스전의 에이스인 베르너 멜더스도 있었죠. 그는 격추되어 포로가 되었다가 독일로 되돌려 보내진 파일럿 중 한 명으로 이제는 영국에 대한 항공 공격에 나선 것입니다. 점령지 프랑스의 비행장에서 이륙한 독일 전투기들은 해협의 호위 선단을 공격하고 영국 남부의 항구와 비행장을 폭격했습니다. 독일은 영국 전투기 500대를 격추시켰지만 독일 전투기 1000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영국 파일럿들은 모두가 전력을 쏟아부으며 버텨냅니다. 처칠은 단언합니다. 인류 분쟁의 장에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소수에게 이토록 많은 빚을 진 적은 없었다. 히틀러는 영국 침략 계획을 보류하기로 합니다. 그에겐 첫 실패였죠. 그는 이제 야간 폭격에 좀 더 의지하기로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도시들이 파괴되면 영국은 항복할 것이다. 독일 폭격기가 커번트리, 런던 등 영국의 도시를 공격합니다. 매일 폭격이 이어지는 전격 작전이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존경스러울 만큼 잘 버텨냅니다. 집집마다 마당에 방공호를 받죠. 런던 시민들은 지하철역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이나 유머 감각을 절대 잃지 않았죠. 처칠은 프랑스에 말합니다. Ici, dans cette ville de Londres, que Herr Hitler prétend réduire en cendres, nos gens tiennent bon. 히틀러는 답답했습니다. 그는 처칠을 유태인에 사로잡힌 반미국인 주정뱅이라고 하며 이후로 그는 좌절할 때마다 유태인들을 상대로 화풀이를 하게 됩니다. (1940년 10월 12일) 석죄의 날에 바르샤바의 유태인들은 게토가 마련될 거라는 말을 듣습니다. 3m 높이의 벽에 세워져 50만 유태인들을 가두었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들, 노인들 모두가 추위와 배고픔, 빈곤으로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바리안 알프스에 있는 산장 베르그호프에서 나치 고위층의 자녀들에 둘러싸여 새해를 축하하는 히틀러의 모습을 연인 에바 브라운이 찍었습니다. 그는 또 하나의 계획을 갖고 큰 도박을 하려던 참이었죠. 새로운 레벤스라움, 즉 생활권을 동쪽으로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공격하기 쉽도록 스탈린과는 잠시 동맹을 맺은 것뿐이었죠. 영국 정벌의 실패로 처칠이 미국을 끌어들이기 전에 재빠르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가 불길에 휩싸입니다.